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겁니다. 부정평가 65.8%로 조금 떨어졌고요. 긍정평가는 32.2%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걸 조사한 기간이 8월 16일부터 19일 나흘 동안입니다.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18일 날 조직 개편 일부 발표됐고 비대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정적인 기조들이 일부 여론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지지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대를 찍었던 때가 8월 첫째 주입니다. 예.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고 그 주에 즈음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뜨거웠던 뉴스를 정리라도 하듯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인 자진 사퇴를 했고 네. 그 이후로 지지율 반등 국면을 조금 수습해 가야 되는데 수해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이 재난 문제 때문에 다시 지지율에 조금 발목이 잡혔죠. 예.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기조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지율이 대통령실에서 바라보기에 굳건하게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과제들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께서는 이 추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딱히 오를 건 없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부분이다. 주식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 딱히 뭐 정책적으로나 잘한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른 부분이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 없지만 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지금 30대층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30대층에서 이탈하는 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50% 60% 이상이 30대에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20대가 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지지층인 지역별로는 TK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예. 이게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층에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 확장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가 한참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인사 개편이 쇄신이 아니라 개편으로 끝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딱히 뭐 또 득점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봤자 한 30에서 35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25, 그다음에 30 수준에서 더 안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딱히 뭐 없어요. 예. 오를 만한 부분들이 떨어지면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중도층에서는 지금 지켜보는 것들은 인적 쇄신 하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부분을 잡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30에서 20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형성에서 예. 계속 고전을 할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당내 문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예. 이 지지율 반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이재명 우리 이제 그 의원이 예.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뭐 당 대표로 이제 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약간 처음에는 초반에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네. 한 30%에서 35%까지는 네. 견인할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정도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일부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의 맹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홍준표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결국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과도한 비판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든든하게 결집하고
이 보수의 결집을 기반으로 한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의 외연 확장 등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네. 과도할 정도의 비난들이 이곳저곳에 쏟아지게 된다면 네. 오히려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감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존 전통적 지지층들이 모이게 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이제 추석 정도, 추석을 통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그때까지 지금 있게 되는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좀 정비하면서 예.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8월 말 9월 초 추석 전까지 집중할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석에 대한 민심 평가에 따라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타 쇄신에 관한 이슈들을 다소 조금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지지율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진 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띄워주시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2.7%포인트 내려갔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7.6%로 좀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에 대한 뭐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현재 좀 어떤 독주잖아요. 예. 한 번의 독주다 보니까 흥행이라든지 혁신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정당 지지도가 좀 소폭 하락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저희가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당 지지도. 근데 지금 4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예. 어느 정도 안정권의 궤도에는 올라왔다. 거기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거는 같지만 예. 제가 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40%에서 등락이 쭉 올라가느냐, 예. 유지하느냐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더 잘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부가 많이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기 경쟁보다 오히려 못하기 경쟁으로 여야 정치권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국민의힘부터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호남에서의 투표율조차도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판하는 여론들까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인천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의 명분 없음과 함께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이끌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도 네.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전국적인 흐름들을 다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쪽에 해당될 정도의 이 지지를 바탕으로 당 전체를 석권하게 된다면 내부에서의 분란들이 커질 가능성도 예전에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잘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하나가 남아 있는 터라 예. 이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의 내부 문제 이런 일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각 당이 갖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있는 그대로 노정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비전을 비롯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경쟁들이 다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각 정당이 다 체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당이 먼저 나서서 국민의 삶과 비전에 관련된 일들로 이슈를 주목하는가 이 일에 대한 경쟁을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법 리스크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것 또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개인 이재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에서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예.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주시는데 저는 그거는 지혜롭게 당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정치보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이고 예.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뭐 우리 민주당을 걱정해 주시는 눈들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이제 투표율이 낮은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이 투표율이 낮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으신데 네. 따지고 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 추미애 전 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제 전당대회가요 대부분 38%, 37% 선입니다. 네. 40%를 넘지 않은 전당대회 투표율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호남 민심이 이렇게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이 낮은가? 아무래도 좀 많은 투표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부분은 있다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러니까 호남이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정작 끝나고 나면 또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호남 최고위원이 한 분이 나왔어요. 송업석 의원이. 근데 그 송업석 의원에 대한 지금 득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호남 민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지도부라든지 여러 뭐 당원들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좀 부분에서는 뭐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전당대회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좀 얻는 게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평산마을의 경호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을 했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정도 결과도 뭐 전체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일찍 이런 일들에 대한 여야 협치 물꼬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앞에서의 시위 문제는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커터칼 이 테러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조정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경호구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들과 배치되지 않게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 생각하고요.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받으면서 함께 이야기의 공통점, 교집합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상시 대립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의 국정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국익의 관점에서 정파를 뛰어넘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조금 늦었지만 보여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의견은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잘하신 일이죠. 근데 좀 잘하신 일을 좀 진즉하시지 왜 이렇게 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예. 주민들도 그렇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협치의 물꼬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응당한 어떤 태도를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뭔가 정치보복하고 전 정권 수사하고 계속 대화하지 않는 모습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주기 김대중 대통령 13주기 선거 때의 이 발언들 중에 예. 당시에 여소야대를 하면서 취임을 하셨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취임사에서.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게 부탁드린다. 정말 여러분의 힘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1년 동안의 어려움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극복 안 되니까 도와달라.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라고 취임사에서 던졌어요. 예. 이게 바로 협치하는 태도이자 메시지예요. 네. 그런데 지금 110일이 넘도록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장단을 2번 만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나
야권에 있는 지도부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부터 하나씩 변화해 가는 것들이 결국에 국민들이 지켜보거든요. 예. 답답해하고. 이런 태도들을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문제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신 만큼 네. 야당의 협치의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국정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두 분 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내각인사 대참사, 검찰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껏 지적해 왔는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등 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 획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저희가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진단이 잘못됐다. 우리가 그걸 비판한 게 아닌데 지금 잘못 고쳤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고쳐서 완전히 뒤바꿨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성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수석을 김은혜 전 예. 의원을 긴급 투임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대통령의 생각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한 응급 보강 성격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기능들이 적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가장 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부처 간 정무적인 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기획 수석을 새롭게 신설하는 모습들을 갖췄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적 보강들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쇄신이라는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휴가 이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휴가를 거치면서 많은 내용들을 쭉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판단컨대는 아직 그 진단의 과정들이 최종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긴급한 내용들을 복구하고 충분하게 살펴보고 진단을 이룬 다음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인적 쇄신의 과정들은 반드시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아직 이제 막 100일이 된 시점이니만큼 추석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평가를 바탕으로 진단이 나오게 된 그 이후의 처방들을 충분히 내어놓을 그런 기회들은 또다시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 1차 쇄신을 추석 전까지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쇄신의 국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적 보강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쏟아내고 평가에 대한 시점을 취임 100일이 아니라 아마 추석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집권 초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진단에 따른 처방들을 자연스럽게 쏟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요. 부대변인께서도 아까 쇄신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추가로 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하라고 그랬더니 개편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지금까지 지금 보면 답답한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하라고 했더니 개편만 해놨고 보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일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을 데려오는 게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과 개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국민들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 근데 국민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마음은 민심 아닙니까? 민심을 받드는 인적 개편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 윤심을 받드는 인적 개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김은혜 전 의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 그 수석은 저기 무역협회 부회장이잖아요. 예. 그럼 한덕수 총리가 무역협회 회장이었잖아요. 뭐 그 라인에 있는 분 데려다 놨어요.
그럼 무슨 그게 개편 쇄신입니까? 그냥 개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국민들은 인사의 어떤 전면적인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갈아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빻아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덧붙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수석실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공약으로 걸었던 대통령실의 슬림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석을 하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컨트롤해가면서 좀 디테일 섬세하게 가겠다라는 것은 지켜보고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공약을 못 지켰으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슬림화를 못 지켰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라는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없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이런 공약들은 대충 하고 뭐 용산 이전하는 거, 뭐 민정수석 없애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칼같이 지키고 어떻게 입맛대로 공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요. 이런 예. 부분들은 좀 더 정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인적 개편도 아쉽지만 이 대통령의 태도,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 실력을 좀 더 길러야겠다. 예.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앞으로 계속 이제 그 개편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직이 줄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뭐 공약 파기 논란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죠.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 또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보강들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정책들이 다소 조정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이제 과도할 정도로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제 비난까지 좀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네. 취임하고 100일 정도 지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문제니까 그냥 뼈대부터 싹 다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장 대통령실 전체가 일할 수 없는 국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실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보강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싹 다 바꾸라 해서 인적 개편들을 시도했는데 그 개편된 인사들 중심으로도 지지율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네. 않을 겁니다. 얼마 전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 차례 낙마 이후에 두 번째 인선한 인사들이 결국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예. 두 번의 낙마를 거듭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인사가 진행될 때는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낮은 지지율 속에서 이를 회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의 성과들을 조금 차분히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잠깐 좀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어떤 목소리, 여론에 그래도 노력하려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지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방장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주방장을 뽑아놨는데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국민이에요.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요리해 주려고 말하자면 주방장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요리의 소비 주체, 그러니까 네. 권력의 소비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이유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권력의 소비 주체가 본인들이 된 거예요. 권력을 현 정부만 향유하는 느낌, 아는 사람 쓰고 친한 사람 쓰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먹을 거를 줘 하는데 왜 너희들이 니들 요리해서 니들만 먹어? 그리고 우리는 그 입맛이 아니야. 하는데 본인들은 맛없는 음식을 본인들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좋지만
국민들, 그러니까 권력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네. 나는 하는 것이지 뭐 솔직히 지금 모든 걸 다 바꿔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신부작가 다 드러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고 네.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염려의 말씀을 드린 거다. 예.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권력이 이제 소비 주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사인의 자리 하나하나를 이제 밥그릇 챙기기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든 요리라는 건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오게 되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발표했겠지만 그 결과물은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에 이를 정도의 분노를 사게 됐던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정책이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가 핵심이고 그 내용들을 평가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대한 쇄신 문제를 조금 논의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원들의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앞으로가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 비대위 출범했을 때 차라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9월, 10월, 11월 정도 가을은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넉 달 정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되지만 그 일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붕괴되고 위기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가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주호영 비대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한쪽 편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 있는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 어떻게든 당을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무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대위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겠습니다마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원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모두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 내용들을 다 수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예. 훗날 성공한 비대위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비대위 초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당 내부는 물론이고 당정 관계에서도 좀 주도권을 쥐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바람이겠죠. 그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핵관의 영향력 안에 있다. 아까 말씀했지만 비대위를 꾸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기 전대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비대위입니다. 예. 그게 실상이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인 것은 뭐 이 정치판에서 좀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정을 회복해서 또 정책적인 부분도 안정을 꾀하고 여야와 협치도 꾀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쓴소리도 하실 것이고 하시겠지만 결국엔 그게 듣느냐가 문제죠. 듣지 않죠. 그러니까 따지보면 그냥 좀 중도적이고 화합적인 인물을 앉혀놓고 다음 전당대회까지를 준비해라, 잘해라, 네. 내용을 잘 수습해라 이건데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 보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이쪽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을 보면서 주호영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아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둘 다 아울렀다가는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달래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를 달래지 못한 상황이라면 왜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윤핵관들이잖아요. 예. 이미 다수가 포섭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 편들면은 편들 것도 없죠. 그냥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따지고 보면 본인의 분노라든지 어떤 쓴소리를 통해서 당을 혼란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제 생각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장 크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역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쭉 오래 가다 보면 국민의힘도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면 예. 외부의 민주당과도 협치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를 안정시키고 톤다운 시키는 어떤 네. 지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한 대로 그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그 뒤에 윤핵관들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윤핵관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 궁금한데요. 민주당이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또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초창기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내고 보니 우상호 위원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는 우상호 위원장 못지않게 주호영 위원장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위기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쪽 편에서 둘 모두를 아우르기보다는 한쪽 편에 쓰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건 매우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세대 그룹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그들이 지난날 경험해왔던 인식들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괴리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 노력을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훨씬 더 중요한 건 야당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대한 비판하면 되지만 집권당은 무한 책임 속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이제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메시지에 주력했지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입법과 국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는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집권당의 인사들이 국정과 같이 손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지까지도 주호영 위원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로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당대회랑 연관이 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내각 후보자로 거론이 많이 됐었죠.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또 여러 이제 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하마평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최근 전당대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전체적인 정리 차원에서 내각에 등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선 누군가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이 자리를 뭔가 양보하거나 하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 인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정 내각에 기용이 되게 된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전문성에 기반해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아직은 인사가 발표가 되지 않은 예. 하마평 수준에 있는 내용이라 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그 김성원 의원 최근 수해 현장에서 실언 막말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대단히 좀 강한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적 자리나 뭐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 간의 공방, 어떤 좀 거친 언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수해로 그렇게 힘든 현장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윤리심판원으로 당내에서의 기준도 있겠지만 국민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예.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도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상가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좀 수위 높은 예. 윤리의 심판 결과가 나와야만 또 국민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다독거릴 수 있다라고 예. 좀 판단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교 대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윤리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까요? 절대 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최고 수준의 징계처럼 정말 말씀 주셨던 국민의힘이 얼마나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대평가의 관점에서는 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의 징계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명에 대한 논란들 이후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 민주당에서 이 재심 청구를 하고 난 다음 그 재심에 대한 확정이 안 나고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위급한 상황에 여론 조성에 잠깐 반짝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의 상대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윤리적 도덕성 측면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혁신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위와 혁신위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혁신위원회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여러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의 위원회인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당의 혁신에 관한 내용에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혁신위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었지만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상당히 원만한 방식으로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비록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출범했던 혁신이지만 혁신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내 구성원들입니다. 예. 여기서 나와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무슨 개파 다툼, 권력 다툼 속에서 파생된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궤도로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을 예. 거라 봅니다. 이게 혁신이랑 비대위가 같이 병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혁신이가 어떤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병립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비대위와 혁신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안철수는 저는 좀 궁금해요. 본인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 국민의힘 이 혼란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책임도 지지 않고 장 열리면 그때 가서 좀 뭔가 좀 물건 좀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혁신 좋아하시잖아요. 혁신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하면 안철수 의원일 겁니다. 근데 이 혁신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동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혁신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접근 방식은 제가 네.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향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세력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큰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